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2년 전 요사이 TV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온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초들이 방황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젊은이들은 6.25 사변 얘기라 하면 아버지 어머니들의 녹두리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우리 부모들이 당했던 시절과 TV에 비추고 있는 우크라이나 파괴된 아파트 모습을 보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6.25 사변하면 6.25를 겪지 않았던 지금 세대들은 오늘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동시 튼튼한 안보적 토대를 만들어서 북쪽에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핵위협 속에서 이른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따른 국군 20개 사단의 증강과 해군 공군의 현대화 그리고 6.25 참화를 복구해내 오늘의 경제 부흥의 토대를 만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흔히 오늘날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안보적 토대와 경제적 기틀을 마련한 지도자가 누구냐고 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세계 어느 나라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도 그 짧은 기간에 이만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나라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대국의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을 뽑으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뽑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 대국이라는 것도 요사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가 우리를 6.25라는 위기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경제 대국이라는 영광이 들어왔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당한 1956월 25일 때처럼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 지원군을 요청하고 부족한 물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각국은 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걱정해주고 정신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걱정해주고 얼마의 무기 지원은 해주지만은 러시아군과 마주 싸워줄 지원군 지원을 각국은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이후 미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군대를 보내주고 수많은 원조 물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두고 북한의 남침 이후 특히 3일간 잘못을 저질러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했다고 금의 행적에 대해서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비난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과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북의 남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그들의 말대로 비난 아닌 도망간 비겁한 대통령이었을까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그렇게 말로만 비난하면서도 그때 이 대통령의 3일간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죠. 6.25 이후의 3일간의 행적에 이 대통령에 대한 연구조차도 없이 기록도 거의 없는 상태 하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기껏해서 6.25 당시 이 대통령 주변에서 행동했던 몇몇 인사들의 증언이나 그들이 쓴 해고록의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지만은 그 증언들도 대부분 당시 상황을 잘못 기록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은 당시 남침 직후 별로 할 일 없이 지금의 청와대 자리인 경무대에 있다가 서울 시민을 버리고 도망간 지도자, 한강 다리를 폭파한 지도자라고만 인식하기에 좋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느라면 그렇게밖에 이 대통령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막연한 이런 자료에 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1976년에 발견된 미국 국무부의 대자료 Foreign Relation of United States에 의하면은 당시 무초주한 미 대사와 국무부 간의 전신 자료 21건에 나타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은 전쟁 초기 이승만 정부의 동정의 진실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토록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명대 대학인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도로서 국제정치를 꿰뚫고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72년 전인 1950년 6월 25일로 들어가서 그때 상황을 알아봅시다. 당시 6.25 남침을 주도했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은 남침 공격 계획의 기본 개념을 전쟁 개시 이틀 만에 서울을 신속히 점령하고 한강 이남을 우회 차단해서 한강변에서 배치된 국군의 주력을 경멸한 다음 남한 내에 20만 명의 남로당에 의한 이른바 인민봉기를 일으키게 해서 1개월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당시 북쪽 인민군은 탱크 242대, 전투기 226대 등 강력한 전력을 앞세워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38선 전 전선에 공격을 개시했지요. 38선에서 일제히 남침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면 남침을 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국군은 처음 보는 탱크를 보고 당황하다가 겨우 6탄 공격으로 저지할 뿐이었죠. 서울 시민들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이 시민들이 놀란 것은 여의도와 김포 비행장에 난데없는 북한 야크 전투기 4대가 나타나서 용산역과 서울 시내에 기총소사를 하고 연습기와 L-19 연락기뿐인 한국 공군 연락기 7대를 폭파시키고 심지어는 경무대와 중앙청에 기총수사를 가하고 항복을 권유하는 전단까지 살포를 했죠. 이로부터 인민군은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함락시키려고 서울 시내에서 불과 8km 떨어진 창동까지 진출하며 서울 시내 진입을 시도했죠. 북한 인민군의 탱크 부대의 전차 속도가 시속 60km이니 속도를 고려한다면 채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긴박한 상태 하에서도 미국과 유엔으로부터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강감했었죠. 시청자 여러분, 이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 했을까요? 북한 인민군의 기습을 받은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6.25 사변 나던 날 새벽 2시경 전날 육군 해관 낙성식에서 돌아온 취침 중에 새벽 5시경 당직 사령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전군의 비상을 발령하고 각 국장을 비상 소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최 총장 이어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은 받지를 않자 비서에게만 사실을 알리고 국방부 장관의 개인 집인 공간인 마포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부산 인민군들이 남침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후방 3개 사단 증원과 수도 경비사 3개 연대 출동을 대기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도 많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동선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1950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여느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조식을 마치고 9시 30분쯤 창덕궁 비원으로 낚시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대통령은 여시경 비원 반도지라는 연못에서 낚시를 하다가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흥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대거 남침을 보고하자 놀란 이 대통령은 즉각 경무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4시에 38선에서 전면 공격이 있은 지 6시간 만인 대통령에게 항상 있었던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 남침이라는 사실을 6월 25일 10시에야 알게 된 것이죠. 6월 25일 아침 10시 이승만 대통령도 알게 되었고 미 대사인 무초 대사도 워싱턴에 10시에야 보고가 되었으며 현장 지도에 나갔던 육군 참모총장도 의정부에 도착되어서야 북한 인민군이 대거 남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38선에서 가끔 국군과 인민군 간의 총격전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 공격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6월 25일 10시 30분 그제서야 국방부 장관 겸 국무총리였던 신성모가 헐레벌떡 경무대로 달려옵니다. 각하 급히 보고드릴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 대통령은 경무대 경찰서장에 이미 보고를 받고 경무대에 들어왔지만은 자세한 전황을 모르고 있던 차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 보고가 있자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개성이 오전 9시에 탱크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과 춘천에 도착
탱크까지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은 탱크 소리를 듣자 평소 미국에서 탱크를 지원해달라고 했었지만 미국은 한국같이 산이 많고도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탱크 같은 무기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항상 들어왔었으므로 대통령은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을 텐데 하고 순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지었다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탱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 않더라고 당시 영분이었던 프란체스크 여사가 증언을 했는데요. 경무대 비서들까지도 그놈들 장난치다 그만둘 겁니다 라고 했다는 식이었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까지도 대통령에게 각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 정보는 신성모의 보고와는 달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었죠. 경찰 정보를 들은 이 대통령은 고재봉 비서에게 정확한 정보 보고를 다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합니다. 당시 황규면 비서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미지근한 전황을 보고 그 대책에 화가 나서 이범석 총리와 허정 장관을 불러서 빨리 장관들을 경무대로 출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조차 열지도 않고 도망갈 궁리만 했다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추측인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로 조집하는 동시 주한 미국 대사인 무초대사를 경무대로 불러오라고 해서 경무대에서 전쟁 상황을 즉각 미 국무부 장관에게 에치슨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미국 호놀룰루 총영사인 김용식에게 미 본토에서 한국 해군 군함을 구입하려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손은일 해군 참모총장도 빨리 귀국하라고 전화로 지시를 합니다. 국무회의는 임병식 외무장관, 백성욱 내무장관, 김유택 재무장관, 이우익 법무장관, 백낙준 문교부 장관, 윤영선 농림부 장관, 이병우 상공부 장관, 구영숙 보건부 장관, 이윤영 사회부 장관, 김석광 교통부 장관, 장기영 치시부 장관이 참석하에 11시에 개최되었는데요. 이 국무회의는 신성모 국무총리 서울이가 주재를 했다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2시에 뒤늦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국무회의에 앞서서 미국 대사관 한표옥 참사관을 전화를 불러서 미국의 원조를 빨리 노력하라고 지시하고 장면대사를 대라고 하였죠. 장면대사에게는 전화를 받자마자 대사에게 우리 국군이 용감히 대적하고는 있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격퇴할 수가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미국의 원조가 있도록 시급히 노력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에 가 있던 정일권 장군과 손원일 제독에게 빨리 귀국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장면대사는 25일 3시에 미 국무부를 방문하고 한국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에 전화 후 경무대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먼저 의정부 전선 상황을 설명하라고 최병덕 총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은 38선 전역에 거쳐서 공산군 4~5만 명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불법 남침을 해왔으나 각 지구의 국군 부대는 적 전차를 격퇴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후방사단을 출동시켜서 반격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시킬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긴급명령 1호를 발해서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고 등하관제를 실시하고 주요 기관과 산업시설 경비를 강화하라고 하고 군대 무기 등 군수송 요청이 있을 경우엔 적극 대응하라고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한국은행장에게는 예금 인출을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하라고 특별 지시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참모의 조언도 기다릴 시간도 없이 무초대사에게 미국의 도움 요청을 하도록 다시 조치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우선 서울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한 공산군들의 전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 한국군에게 부족한 탄약과 무기를 미국에 요청할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전 국민들도 총력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돌파한 지 약 7시간이 지난 11시 35분 미국 무처대사는 이 대통령과 면담 후 이날 2시에 미국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를 전문 보고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다시 무처대사를 부릅니다. 대통령은 무처대사에게 한국군에게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소총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지원 요청을 간절히 원합니다. 무처대사는 이 대통령의 청을 받아들여서 6월 25일 3시에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군을 위한 특정 탄약 11분을 즉시 일본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에게 지시해서 부산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6월 26일 10시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을 경무대로 불러서 현역 및 제야 원로급 군사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국방부로 초대된 인사들은 차병덕 육군 총장, 김정열 공군 참모총장, 김영철 해군 참모총장 대리, 송호성 준장, 통일위원장 유동열, 전 국무총리 이범석, 전 광복군 사령관 지청천, 전 일사단장 김석원 예백준장 등을 불러서 참석을 하겠죠. 이 회의에서 신성모 장관과 차병덕 총장은 현재 군은 의정부에서 공산군을 반격하고 있으며 전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김홍일 소장은 의정부는 각 진지에도 위험하니 어느 선에서 어느 병력을 집중하느냐와 지연작전을 펴려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범석 총리와 김석원 장군이 이에 동조해서 이런 수밖에 없으니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신익희 국회의장을 회의가 끝난 후 찾아가서 국회에도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곧바로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로 직접 방문하고 보고를 받은 후 경무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26일 4시경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경무대로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고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다음날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하라고 비서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날 밤 김태선 서울시 경찰국장이 경무대로 들어옵니다. 서울시 경찰국장은 각하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천 명의 공산 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공산군의 폭격 등으로 탈옥할 경우에는 인왕산을 넘어 제일 먼저 여기로 난동을 부리러 올지 모릅니다. 각각께서는 일시 피난하셔서 이 전쟁의 전반을 다시 지도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보고합니다. 무초 미국 대사도 밤 11시에 미 국무장관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지금 사태로 보아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김포 지역을 우회해서 김포공항을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공항으로부터 탈출조차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긴급 전문을 보냅니다. 대통령은 6월 27일 다시 주미 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표 참사관의 별명인 필립이라고 부르면서 일이 맹랑하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 애들이 잘 싸우고 있지만은 보자니 너무나 모자라는 것이 많아.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 군사원제 시급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게 합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한표욱 참사관은 미 국무부의 한국 담당 나이스 본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루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27일 새벽 4시 미국 시간으로는 26일 3시에 백악관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면담을 합니다. 장면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국토방위 신념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트루만 대통령은 무초 대사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다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나 국민하고 국군들이 용감히 싸우고 있다니 우리 미국이 돕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 독립전쟁 때에도 미국 독립군이 무기 식량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프랑스의
라파에트 장군이 미국 독립군을 도와준 적이 있다면서 작년 대세에게 대한민국이 상당한 무기와 탄약을 수송하라는 명령을 내가 내렸다고 말해 줍니다. 6월 27일 오후 3시 북한 공산군 전차가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경찰 보고를 듣고 만일 서대문 형무사가 무너지면 경무대가 위험하다는 김태선 치안국장의 말에 이 대통령도 할 수 없이 오후 3시 경무대를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청량리에서 경무대까지 10리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죠. 창동까지 진출하는 공산군의 포병부대가 사정거리에 11km도 안 되는데 경무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죠. 북한 공산군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생포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기는 6월 26일 북한 공군의 공습으로 경무대를 비롯해서 중앙청까지 기총소사를 당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비난 결정은 생포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대통령이 탄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황교안 비서는 이때 대통령의 동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울 시민들하고 같이 죽더라도 남아서 싸워야 할 터인데 그러나 내가 저놈들에게 잡히면 어찌 되는고 하면서 혼자말로 자문자답을 했다고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에 인한 무기는 부산으로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청한 탄약은 105mm 복사포 90문, 60mm 박격포 70문, 가빈 4만 정이었죠. 이때 전투에 무리한 것이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사실과 전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 정국장을 통해서 KBS로 방송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방송 내용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나가게 됩니다. 방송 내용을 국방부 정국에서 사실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대부분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우리 국군이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내용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국방부 정국이 내보낸 방송 내용 중에는 국군 17년대가 해주에 돌입했다.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 라고 북진중이라는 엉뚱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7일 오전 8시에는 의정부를 수원으로 이동한다는 보도를 함으로써 정부를 수원으로 이동한다는 보도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당황하자 당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방송을 번복해서 오락가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충남 대전에서 미국의 지원 사실 통보를 받고 27일 밤 10시부터 11시에 이 반가운 소식을 국민들에게 방송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직접 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서울이 이미 공산군에게 함락되기 직전으로 시민들이 그때서야 한강을 거니려고 나왔다가 한강교가 폭파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그 후 극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과 국군이 강력히 대응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서 방송했을 때 이미 한강다리가 끊어짐으로써 많은 피해가 있은 후여서 때늦은 방송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과 국군들이 다시 반격에 들어간다는 방송은 일부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과는 달리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방송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전황을 알려주기 위한 방송이었음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북한 공산군의 남침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3일간의 행적은 이렇게 드라마틱하다고나 할까요? 국난을 당해서 국가 원수로서 최선을 당했지만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3일간은 75세의 노인으로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승만이라는 한 인간의 3일간의 행적을 누가 흉내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지요.